저는 오늘 분당 신도시 30년 임의와 과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사말과 축사나 이런 거는 전부 생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이 그 뜻깊고 또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와 성남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인사말을 이제 잠깐 이렇게 토론회를 여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1980년 정말 그 주택난이 심각했습니다. 전월세값 폭등으로 자살하는 세입자가 수십 명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노태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며 1989년 4월 27일 분당 개발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시 분당은 대표적인 도시 외곽 농촌으로서 가옥주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노령층으로 농사 등을 주로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서울 및 성남 도심권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주로 노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 짓다가 오신 그러한 분들이죠. 주로 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돈을 벌어 먹고 살던 그런 지역이었고 가옥주와 세입자가 오손도손 잘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가 갑자기 서민 주거 안정을 말하면서 개발이 발표된 겁니다. 전체 주민 약 4,300여 세대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1,600여 세대의 가옥주가 12개 통 680여만 평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선이주 후대책을 처음에 말했습니다. 당연히 전체 주민들의 반발이 야기되었고 투쟁을 하다가 가옥주들은 이주 대토를 조성원가 수준 이하로 준다는 말에 투쟁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사는 세입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주거권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가옥주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주로 갖고 있어 넓은 토지에서 소작을 주거나 직접 농사를 지었고 자녀들은 도심으로 들어가 주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분당은 대중교통이 하루 10여 차례밖에 안 다닐 정도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시장 등 문화시설이 없었습니다. 편의시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전월세 가격이 낮고 주거비가 전략되어 세입자들이 살기에는 그런 대로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세입자들은 이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업 시행처인 토지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옥주에게 세입자를 먼저 내보낸다면 선착순으로 이주 대토를 주겠다는 말로 가옥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을 불화를 야기하였습니다. 토지 수용과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려는 사업 시행처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등 군사문화의 잔재를 그대로 드러내며 분당 개발은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민들의 피 터진 투쟁 끝에 주거 세입자들은 첫째,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 둘째, 가이주단지, 셋째, 생계대책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당 개발 과정에서 가옥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등 분당 지역 안의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가 산산조각나고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며 보상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야기되었고, 이러한 참 총체적인 난국 상황에서도 직업 발전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세입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토지공사의 개발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부는 분당 개발의 당위성을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분당 개발의 정당성을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시한 몇 사람들은 당시에 모든 것을 공익이라는 구실로 독점할 수 있는 분당 개발 관련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을 이용하여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 시행처와 사업 시공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개발 이익 가운데 그 일부를 개발지역 주민들에게 저평가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의 숭고함을 외면한 주거 생존권과 영업 생존권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개발은 서민 주거 안정이 될 수 없으며 생존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사업 시행처인 토지공사와 투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정부가 분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당연히 분당의 세입자들 약 70%를 차지하는 분당 세입자 대책 없는 분당 개발은 허구라며 뜻 있는 몇 사람들이 투쟁의 선봉에 선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알 겁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 불로소득으로 환수하면 된다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없는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분당 개발 30년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성남일보와 전국철거민협의 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89년부터 시작된 분당 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주장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분당 개발 과정에서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개발 방식과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발 관련법과 제도에 대해 개혁운동으로서 개발 관련법과 제도의 재개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92년 경기도 철거민협의회, 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를 창립하는데 분당 세입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전철협은 잘못된 개발 관련법과 제도가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어 관련법과 제도의 재개정을 통해 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의 재개정 운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된 국민들인 가옥주, 영세공장주, 주거세입자, 상인, 농민 등 철거민이 되는 국민들에게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영역에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하도록 시민 자구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민 희생을 최소화하여 왔으며 도시빈민해방운동과는 일정 정도 운동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성남일보는 지역 언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지방정부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언론으로서 지방자치 시대의 대표적 언론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따 토론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모동희 대표님은 지난 90년대 분당 세입자 투쟁을 취재하면서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언론의 정도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해온 언론인으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인사말과 함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주실 경실련 부동산 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 오신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오신 우리 그 주거권 기도경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창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언론의 정도를 지키면서 과거 그 분당 개발 당시 주거 약자와 빈민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성남일보 모동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또 맨 그 저를 중심으로 맨 왼쪽으로 공익사업 철거민 연합회 이강필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그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고 정말 참석해주신 모든 그 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30년 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분당이 개발되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갖는 토론회로서 시사하는 바다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순서는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김성달 국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약 20분에서 25분 정도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시면 토론자님께서 각자 10분 정도 토론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 그 발제자님과 토론자님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김성달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입니다. 이제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도 될 거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 이제 네. 제가 이거 자료 요청 받고 이제 분당 30년사라고 하셔서 사실 분당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길 원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분당부터 시작해서 더 일찍 들어가서는 사실 서울 강남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 40년이 된 지금 다시 한번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난 해소 서민 주거 안정이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70년대 뭐 목동, 상객, 더 일찍으로는 뭐 잠실, 영동, 여의도 이런 데 신도시가 서울에서 한번 진행됐지만 대규모 신도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정부 때 분당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거는 2000년대 판교. 네. 예, 2000년대 판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신도시 정책의 실패의 어떤 상징이 된 건 2기 신도시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또다시 신도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 상태에서 다시 신도시 정책을 피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지금이라도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대안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거는 정부가 막강한 어떤 권한을 부여한 두 가지 법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대해서 정부는 건설사들의 자금 분양가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신 뭘 해줬냐면
먼저 팔 수 있게 선분양 있지도 않은 주택을 팔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건설사에게 또 주는 그렇게 가능했던 게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택난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이 불가피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보위 시절에 군사정부에서나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권한은 더 막강하죠. 토지 수용권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거를 또 누가 독점하냐?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그걸 독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수용할 땐 논밭이었는데 그거를 대지로 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특권을 가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신도시 사업이 가시화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으로 그 신도시에서 나온 것이 이전에 작은 신도시 정책도 있었지만 대규모 수도권 신도시 정책인 1기 신도시를 분당부터 많이들 얘기하시죠. 분당, 일산, 삼본, 평촌, 중동 이때 29만 호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2000년부터 출발한 용인, 파주, 판교 지금도 2기 신도시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 위례도 있지만 오늘도 위례가 분양이거든요. 이때 공급된 주택수가 약 70만 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로 30만 호 더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은 계속 공급하는데 왜 여전히 이 무주택 서민들, 세입자분들의 주거난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봤더니 세입자들의 주거 자가 점유율이 늘어난 게 아니라 누가 가진 분들이 또 사재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그 상위 1% 다주택자가 3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은 7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이 정부가 아무리 주택을 공급을 하더라도 무주택 서민에게 가지 않는 뭔가 이 고장난 이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신도시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은 그 안에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어떤 저소득 세입자들이 들어와야 되는 무주택 서민이 들어와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때 얘기했던 게 그 내 집장만 절호의 기회라는 게 가능했던 게 저렴했습니다. 평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분당 이제 이후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분당 아파트 같은 거 한 평당 170만 원? 그 정도의 공급이 됐고 이게 왜 가능했냐면 정부가 주택법을 하면서도 선분양을 허용하면서도 분양가를 강력하게 규제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논밭이었거든요. 논밭을 수용한 값이면 거기에 건축비만 더하는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서 적어도 그 서민들에게는 저렴하게 갈 수 있게는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당 3본 등의 1도시, 신도시가 집행이 되고 나서 사실 주택 문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거 가격도 안정됐었다고 봅니다. 근데 정작 실패한 건 사실은 2000년 이후입니다. 2000년 이후에 집값이 왜 뛰었냐면 아시겠지만 IMF 이제 환란이 있었고 그때 정부가 DJ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풀었습니다. 강력하게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선분양하라고 했던 그 패키지형 정책에서 DJ 정부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건설사들, 사업자들 마음대로 가질 수 있도록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막 천장부지로 솟으면서 기존 집값도 끌어올라가고 계속 집값이 끌어올라간 거입니다. 그때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다시 분당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 정책을 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용인, 동백, 죽전, 남양주, 파주였는데 경실련이 이때 문제 제기했는데 원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따 3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는 걸 저희가 발표하면서 신도시 정책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여기도 보시면 분당이 지금 분당에 있는 한신 삼성 아파트의 분양가 아파트 가격 추이를 좀 이렇게 본 건데요. 89년에 평균 평당 17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상승했다고 보여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상승했다고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30여 년간 흐름을 보면 완만한 상승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01년 판교 발표 이후에 엄청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판교라는 2기 신도시 정책이 나온 이후에 거의 분양가 대비 11배가 이때 상승한 게 이제 분당에서도 나타난 건데 왜 이 판교라는 집값이 판교가 뭐길래 이렇게 주변 집값을 다 끌어올렸냐. 정부는 뭘 하려고 판교를 하겠냐고 했냐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그랬는데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공급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한 이 판교가 나오자마자 왜 이렇게 주변 집값이 뛰었냐 보면
판교가 처음에는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한 제2강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원가 강제 수용한 값을 고려하고 건축비 적정 건축비 올리면 750만 원 정도면 공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교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로또 얘기 나오죠. 그린벨트 해제 나오죠. 주변 집값 상승 막 이런 것들이 부추기는 논란이 촉발되면서 투기의 주범으로 판교가 계속해서 지목되자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판교 분양가를 자꾸 끌어올렸습니다. 왜? 너무 싸게 팔면 누가 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맞냐 이러면서 그걸 공공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명분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750이었던 분양가를 850이었다고 했다가 다시 또 900이었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100만 원, 1,140만 원, 중대형은 여기다 채권까지 붙여서 1,700만 원 넘은 값으로 공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이제 판교를 하면서 이미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모든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판교 신도시, 판교 투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뭘 하셨냐면 중단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판교 너무 집값 투기 조장하니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내가 대책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온 대책이 공영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택지 민간한테 주지 않고 다 LH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LH가 그걸 했으면 싹 가지고 공공주택을 해서 서민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해 줬어야 되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판교를 할 때 이분들이 저는 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분양가 정부가 이런 분양가가 장난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가가 상승할 게 아니라 처음에 750만 원이란 말이 나올 때부터 판교의 수용가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분양가가 이렇게 750, 850,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정부가 그때 말 바꾸기 하면서 분양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시는 거죠. 이거는 잠시만 좀 제가 조금 더 얘기해 드린 게 그때 경실련이 이제 2018년 다시 한번 판교를 들여다봤습니다. 경실련이 판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집요하게 한 이유가 아주 상징적인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5년에도 판교를 신도시가 정부가 개발해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결국은 또 다 팔아서 돈 이제 잔치상으로만 남느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용은 1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 수용을 했는데 거기다가 택지 조성을 하면서 LH가 쓴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 감안해도 원가가 500만 원대입니다. 여기에 주변 뭐 광역 인프라 뭐 근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원가 기준으로 봤는데 팔 때는 LH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 팔 때는 1,200만 원 넘게 팔았습니다. 단순히 이 차액을 LH와 경기도 성남시가 가져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200만 원에서 그 지금 시세는 이때보다 더 올랐겠죠. 이 차액은 다 누가 가져가냐? 수분양자 분들하고 건설사들, 택지를 받은 이렇게 가져가는 이 단지의 정작 수용가와 현재 판교 시세의 막대한 땅값 상승은 아까 보여드린 게 이겁니다. 수용은 평당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후에 땅이 엄청난 땅값 상승해서 지금 2017년 기준으로 3,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더 뛰었죠.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 지금은 거의 4,600만 원입니다. 수용가 대비 거의 49배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네요. 이렇게 가격이 뛰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왜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자꾸 입으로 서민주거 안정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무엇보다 판교를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값을 잡았냐입니다. 강남 집값 잡았냐입니다. 근데 보니까 판교 아파트값이 땅값도 찌었지만 아파트값도 지금 현재 거의 3,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뛴 상황에서 분양가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3배, 2.8배, 3배 정도 뛴 가격인데 이렇게 판교가 뛸 때 강남은 얼마나 뛰었겠냐는 거죠. 강남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 강남 아파트 1기 신도시부터 분당 신도시 나올 때 강남 아파트값, 판교 나올 때 강남 아파트값 쭉 저희가 조사를 해서 봤어요.
저때 70년대에는 뭐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라지만 그건 논밭을 변경한 거의 상승이지 기존 주택 값이 상승한 것은 아니었구나. 지금 보니까 실질적인 상승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기 판교 개발 이후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분당이 89년에 나왔을 때 집값이 크게 거의 10여 년간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판교 나오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지금 위례 신도시가 나왔죠. 위례 신도시, 그다음에 강남 보금자리 나왔을 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보금자리는 얼마에 나왔냐면요, 평당 900만 원에 나왔습니다. 900만 원도 깎아줘서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그것도 토지만 빌려주고 건축비만 내서 500만 원대로도 공급했어요. 강남 보금자리는 저희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아파트 정책들이 많이 나온 모델이 강남 서초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나왔을 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 2008년, 7년 판교 이후에 더 올라서 최고점 찍은 게 2007년으로 보여집니다. 2,857만 원. 그때 밑으로 떨어졌죠. 이때 왜 떨어지셨을까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휘청했죠. 근데 휘청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에 그렇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다시 반등한 거거든요. 다시 반등했는데 언제 떨어졌냐면 2011년 이후로 쭉쭉쭉 떨어지면서 2014년, 15년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정부가 분양가를 강남 서초 보금자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분당처럼 강하게 원가에 규제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원가대로 공급한 겁니다. 원가대로. 그런데 정작 그러한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없앤 이후로 다시 이게 지금 이런 정책들이 분양가를 지금 민간 택지는 분양가 규제가 아예 안 들어가고 있고, 문제는 공공조차도 분양가 규제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가 나와도 집값이 잡을 수 있을 거냐. 당시 저희 경실련이 개발이 16조 얘기했었어요. 그때 경교부가 바로 그 다음날 해명을 했는데 판교 이익 1,100억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어디다 쓸 거냐? 임대주택 사업으로 다시 투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2005년에 공교부 해명 자료거든요. 지금 보면 거짓말인 게 너무너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0년 분양임대 전환 있잖아요. 분양임 전환 아파트에서만도 수조 원의 그 이익이 날 것으로 그냥 보여지는 상황인데, 적자라던 임대에서조차도 수조 원 이익이 남는 건 상황에서 이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해명자로 내고 이런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다. 또 하나 실패한 거의 얘기는 서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10년 임대도 분양되죠. 선분양이죠. 그다음에 뭐 단독 연립 당연히 분양이죠. 장기 임대는 20%에 불과합니다. 80%를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갖고 있었다면, 선분양과 10년 임대를 LH나 이런 데서 안 팔고 갖고 있었다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실련이 공영 개발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부가 강행을 하고 지금 다시 판교에 사는 분들은 또 다른 시세 차익의 논란에 좀 그 상황이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집값 안정이 실패했다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판교 이후로 제일 많이 가파르게 딴 게 판교 발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제일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이 판교에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저희는 강제 수용이라는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몰랐지만 일단 준 거라면 끝까지 공공성을 유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는 그냥 그걸 다 팔았어요. 팔을 때도 어떻게 팔았냐? 제비뽑기 형식으로 팔았어요. 많이 비싸게 사겠다는 업자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첨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 경쟁률이 25대 59대, 이때만 해도 59대 1이죠. 지금은 600대 1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택지 잡기만 하면 로또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투명한 사업 추진. 왜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1,100억 원, 10년 전 1,100억 원을 얘기한 이후에 개발이익에 대한 얘기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오늘 성남시에도 왔지만 여기 성남시장께서도 이 사업에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성남시장도 이 사업에서 사업자로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있죠.
아무도 이 재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끝났으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어디다 썼는지를 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맞다. 임대 아파트도 장사 수단으로 변제시켜 버리고 지금 국토부가 너무너무 이제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임대 아파트를 건설사한테 팔 때는 조성원가 이하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세 차익을 지금 다 건설사에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하게 가져가서 시세 차익을 보려는 건 무주택 서민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지. 나는 정부 정책 믿고 청약저축 열심히 가입하고 여기서 그 돈을 내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내 집이 되리란 기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와서 집값 상승의 책임을 나한테 물으라는 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정부도 즉각적인 어떤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결국은 건축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판교는 택지는 강제 수용하고 신도시 같은 정책은 강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 택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장난을 친다고 할까요? 마구 부풀릴 수 없는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택지에선 그나마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데 건축비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때만 해도 분당이나 이런 게 공개될 때도 표준건축비란 틀 안에서 정부가 정한 건축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판교 나오면서 정부가 분양가는 규제해야겠고 건설사 이익도 보전해야겠고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비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표준건축비 이전에 나왔던 건축비와 새로운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와의 차이를 정부는 하나는 임대용, 하나는 분양용이라고 하는데 임대와 분양의 뼈대가 다른지 설계가 뭐가 다른지 마감재가 뭐가 다른지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련 자료 어떻게 나왔냐고 물었는데 이 연구하신 분이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셔서 또 없다라고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국토부가 그냥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알 수도 없는 이 기본형 건축비를 10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644만 원까지 간 거예요. 340만 원에서. 지금도 표준 건축비는 340만 원입니다. 이러한 건축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얼마 전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지만 북일의 힐스테이트도 건축비가 거의 900만 원입니다. 오늘 분양하는 송파의 리슈빌, 윌의 리슈빌 거의 1,000만 원입니다. 건축비가. 이 원가 강남 서초는 분양가가 1,000도 안 됐는데 지금 여기는 건축비만 이렇게 1,000만 원 가까이 허용해 주는 게 누가 이걸 잘못했는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리슈빌 같은 경우나 이 북일의 힐스테이트는 이 사업자는 택지 받은 순간 그냥 몇 천억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가 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딱 뽑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페이퍼 컴퍼니 계속해서 만들어서 무조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맡으면 자기하고 또 나눠 가지는 구조로 이 땅이 강제 수용한 땅이 피눈물 나면서 뺏긴 땅이 결국은 이 건설사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LH나 공기업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강행할 것이냐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강제 수용했으면 당연히 공영 개발해야 합니다. 강제 수용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를 제대로 잡아놔야죠.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아주 형편없이 낮습니다. 지금 정부는 64.8%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조사해도 30-40%밖에 안 되는데 국토부가 지금 이렇게 우기면서 공시지가 현실화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 신도시 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면 안 되는 거죠. 민간 건설사는 당연히 수익 추구가 최대 그 목표인데 어떻게 이 공공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시공행위를 벗어나서 어떤 사업자 역할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투명성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도 저는 공공주택을 어쩔 수 없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서 일정 부분 팔아야 한다면 건물만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땅은 공공이 가지고 있어라. 아니면 땅과 건물도 다 빌려줘라 해요. 주거권을 주는 거에서 100년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주택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형 건축비 당연히 투명해지면서 거품 제거해야죠.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되게 힘들고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올랐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주택이 부족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주택자들의 사재기를 막지 못하는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이거든요. 지금은 집값이 뛴 게 주택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이런 그 개발 정책, 토건 정책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럼 3도시 신도시를 갈 거냐 말 거냐 할 땐 저는 당연히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3도시 하기 전에 지금 현재도 공급할 정부의 그 물량이 수도권에만 54만 호가 또 있어요. 그런데 무슨 추가로 3기 신도시 30만 원을 또 한다라는데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한다면 그 공공주택을 일단 매각하지 않고 건축비 거품 제거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런 거는 손 놓고 있으면서 무조건 공급 확대한다면 이게 판교 실패가 재탕되는 거고 이러한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혁 방안을 발제해 주신 김성달 국장님은 분양가 상승을 정부가 주도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지도 않고 무주택 서민들에게조차 시세 차익을 부담하게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바로 그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말은 서민 주거 안정이지만 실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서민 주거 안정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상기 신도시도 1기, 2기와 같이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을 해주신 김성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토론문을 미리 그 배포를 토론자님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토론의 말씀도 있으시고 또 그 오늘 이게 사실은 그 전문가 토론회라기보다는 전문 활동가와 시민 토론회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님도 발제문과 더불어 이렇게 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평소 생각하셨던 토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맨 오른쪽에 그 주거권 기독연대의 박창수 목사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 국장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오기 전에 이제 발제문을 이제 미리 검토를 했었고요. 김 국장님의 이제 제안하신 그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그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 그러니까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그것을 민간에 임대를 하고 다만 그 위에 지어진 건물만 민간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건물까지도 이제 토지와 더불어 함께 임대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이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 이제 두 방식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건축비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제거하고 과거의 그 표준 건축비를 다시 부활시켜서 지금 그러니까 기본형 건축비 지금 아까 500~600만 원 선으로 나왔는데 표준 건축비로 한 300~400만 원 선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토지임대 건물 분양이란 방식을 처음으로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란 책에 인간의 이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과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을 구분을 하는 게 아주 잘 나옵니다.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은 인간의 노동 생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그래서 부동산이란 말 자체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고 그 이제 부동산 토지와 주택 뭐 이런 구분하지 않고 다 합쳐버린 용어니까요. 짬뽕인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혼선이 이야기됩니다. 그 아주 간명한 것은 토지와 노동 생산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가치는 역시 공공이 소유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지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동 생산물의 일종이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클리어하거든요. 바로 그런 철학적 그 원리에 기반을 해서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라는 방식을 처음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그 비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이니까. 근데 그게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나라당 당대표가 돼가지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채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거기 그 무슨 라디오 공중파 방송에 제가 거기도 이렇게 가서 그걸 그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된 뭐 그런 일들이 막 전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건 보수파도 동의할 수 있는 거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왜냐하면 보수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유재산권의 대상은 노동 생산물이지 사람이 노동해서 만들지 않은 불로소득 그걸 소유하는 것은 보수파 입장에서도 이게 옳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좌파와 우파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토지공사에 계신 분이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분이 이제 그 지리학 박사 학위 논문을 쓰시면서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분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그 내부에서 그 PPT로 이렇게 발제를 하신 걸 우연히 제가 그 입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지는 민간에 매각하면 안 되고 공공이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해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이분은 토지 임대 보유제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한국토지공사가 이 한국 이 토지 주택 문제를 굉장히 왜곡시킨 주범이잖아요. 근데 그 내부에 있는 전문가조차도 토지 임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헨리 조지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에베네저 하워드라는 영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전원도시라는 걸 신도시를 그 당시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전원도시 가든 시티라고 하는 그 핵심 개념은 뭐냐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절대 민간에 매각을 하지 않고 그걸 임대를 해서 그 토지 임대료 수입이죠. 그걸 지대라고 합니다. 그 지대를 가지고 공공 재정으로 사용을 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 전원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그린벨트 이런 개념은 에베네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안에서 차용을 했는데 토지를 임대해서 그 임대료 수입을 환수하고 그리고 그걸 공공을 위해 활용하자 이 부분은 채택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들의 기득권에 사실은 이제 굴복한 것이 되겠죠.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에베네저 하워드가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토지 임대와 그리고 그 토지 임대료인 지대의 공공 환수 이것이 앞으로 시행되지 않는 한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든 아니면 전 세계에서든 어떤 신도시 개발에서도
개발 이익을 개인이 소유하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서민 주거 안정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하고 민간에 임대를 하고 그리고 임대료 지대를 환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그 1순위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마다 막대한 그 토지 임대료 지대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그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보조해서 그 공공 임대 아파트의 이제 임대료와 그 관리비 부담이 큰 그런 이제 빈곤층을 위해서 그 짐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이제 토지 정의와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A4 한 19페이지 정도로 발제문을 그러니까 제 발표문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그 자료들은 여러 연구자들의 그 논문을 이렇게 이제 그 인용을 해서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언론사에 계신 분이 계시면 이걸 인용하실 때 제가 그 각주에 그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연구자 이름과 그 논문을 미리 먼저 밝히시면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근데 이제 그 연구자들의 이런 논문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제 관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토지 정의 두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분당 신도시 개발을 이렇게 볼 때 이건 한마디로 분당 신도시는 서민 주거 안정과 토지 정의를 외면한 중산층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989년 4월 2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이제 3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일산과 분당을 비롯해서 제1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일산과 분당에 각종 이제 그 현수막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담벼락 전봇대 같은데 구호들이 이렇게 막 붙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바닥 민심이 드러나 있고 그 바닥 민심에 저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붙어 있던 그 현수막과 이제 담벼락 전봇대에 있던 그 구호가 뭐가 있었냐면 불법적인 신도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복부인인가? 땅 투기가 웬 말이냐? 중산층만 사람이냐? 보통 사람 농민 잡네. 세입자도 주민이다. 차별 대우 결사 반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뭘 이렇게 봤냐면 한마디로 이건 이제 분당 신도시 개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입자도 주민이다. 차별 대우 결사 반대. 그 당시 80%가 12,000명 그 분당 그 주민의 80%가 이제 세입자였거든요. 근데 그 세입자가 여기서 그 혜택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작은 혜택은 주어졌지만 그러나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입자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 이제 침해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 토지 정의가 침해됐다는 것은 정부는 복부인인가 땅 투기가 웬 말이냐. 이미 이제 그 개발 하자마자 그런 땅 투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개발 이익에 아까 이제 권기철 한국토지공사에 있는 권기철 박사가 개발 이익을 이제 분석한 걸 보면, 그러니까 개발 전부터 입주 시점까지만 딱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81%를 피분양자가 가져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더 자세히 그걸 이제 이게 정말 맞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정부 또 택지 개발업자 또 그다음에 주택 건설업자 여기도 그 개발 이익을 가져갔지만 80% 이상을
피분양자, 그러니까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것이 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중산층에게 그런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서민들은 이제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그 분양가로 그걸 진입장벽을 쳐놓고 그 이상을 특히 이제 60% 이상을 이제 이렇게 미리 납부한 사람에게만 이제 그 분양권을 이제 분양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서민들은 아예 그 게임에서 제외가 됐고, 그걸 마련할 수 있었던 중산층들만 들어와서 개발 이익의 80% 이상을 독식해 갔고, 이분들이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 중산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산층의 탐욕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진 것이 분당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분당은 실패한 도시건설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또 신도시에 준하는 지역을 개발할 때 더 이상 서민 주거 안정과 토지 정의를 외면한 중산층 도시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에베네저 하워드가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고 제시한 전원 도시의 대원칙을 살려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 채 민간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인 지대를 매해 해마다 환수하는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 수익을 서민 주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확충하고 주택을 확충하고, 여기는 뭐 매입 임대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설 임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미분양된 것들 혹은 또 여러 이제 일반 그 주택들 그 매입해서 임대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또 그 임대료를 보조해서 입주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감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이렇게 꼭 지켜야 됩니다. 토지 정의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신도시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우리 그 박창수 목사님은 토론을 통해서 김성달 국장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잘못됐다,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서민 주거 안정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이 환원이 돼야 되고, 또 토지 임대부와 건물 분양제가 확실하게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기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개발이었다, 결국은 분당은 실패했다, 이런 그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김성달 국장님 발제와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그 토론에 응해 주신 박창수 목사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 왼쪽에 계신 이강필 고문님으로부터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익사업 철거민 연합회 본부로 있는 이광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공익사업 철거민 연합회라는 것을 만든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서울시의 그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철거민들 중에서 가옥주들을 대변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철거민들 현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물론 김성달 국장님도 과거에도 여러 번 뭐 다툼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신도시의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신도시도 정부의 하나의 개발의
개발 계획이고 그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최초에 이게 최근에 이게 주택법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는데 이 당시 최초에는 그 주택법이 아니고 공영주택법이라는 것을 1963년도에 정부가 제정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제 주택 정책의 변천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택 정책을 정의라는 측면에서 한번 관찰해 보고 오늘 이것을 신도시에 관련돼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은 뭔가 이걸 한번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제가 앞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서울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구도심을 현재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신도시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대도시로 이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과정에서 집을 계속 짓게 되는데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게 최초의 공영주택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법령의 변천사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공영주택법의 제1조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이란 주택 정책의 가장 기본이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신도시 개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누굴 위해서 졌냐? 결국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뭐냐면 공기업을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공기업은 사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석유 사업이라든가 도로 사업이라든가 기타 엄청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익은 별로 안 나는 사업을 공기업이 하도록 공기업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들이 사기업들이 하기 쉽고 이익이 겁나게 나는 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기업 설치법이 잘못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택법에서 변천사를 보면 최초에 공영주택법에서는 주택 없는 사람을 공급하라고 했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을 거쳐서 주택법으로 바뀌어오면서 목적이 어떻게 됐냐 한번 살펴보실까요?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주택법 제1조가 이 법은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한다. 뭡니까? 이미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서 정책이 변경돼 버렸다는 뜻이에요. 집 없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뜻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신도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그리고 이걸 검토하면서 제가 가장 중심으로 뒀던 게 마이크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너무 책이 복잡해서 읽느라고 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만 민주주의의 대의라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 또한 제가 변호사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 책을 공유하면서 과연 정의라는 게 무엇이겠냐? 우리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냐?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현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실현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지연된 정의, 정의가 지금 현재 일부는 실현되고 있지만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는 그 정의는 불이라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주주의의 대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주주의 대의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결로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수자, 영어로는 마이너리티라고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마이너리티 액트라는 게 정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자를 위대하는 정책이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합니다만 특히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자를 완벽하게 투기꾼이나 이 반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지금도 개발 현장에서 우리 전철협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개발 현장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경실련의 경제실천정의연합입니다. 경제실천정의를 한다는 게 정의라는 개념 자체부터 다시 한번 되잡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연된 정의는 불이라는 것은 특히 주택 정책에 관해서는 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 이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고 정부가 주최하는 모조리의 개발 계획에 있어서 소수자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소수자는 숫자가 적습니다. 마이너리티한 뜻은 숫자가 적고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가 백인들이 아닌 흑인이고 예를 들어서 뭐 비피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 흑인 중에서도 마이너리티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흑인이고 여자이고
이혼하고 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소수자들은 숫자가 적고 자기들이 권리를 잘 모르고 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민주주의가 나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그러니까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분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주택 정책의 목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주택 정책의 목표가 집이 없는 사람을 집을 공급하는 것에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도 박창수 목사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시는데 이런 정책들이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서울시하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평형별 포션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9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쳐서 2017년도에 현재 와서 계속적으로 60평방미터 이하, 40평방미터 이하 평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 문제, 실업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택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정책이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0년대 집을 어떻게 졌습니까? 전부 다 13평, 15평, 커봐야 22평이었습니다. 근데 이기 신도시에 들어와서 앞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기 신도시 2001년도에 들어와서 주택법도 변경하고 제가 가장 그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국민주택 규모는 15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을 정부가 몇 년도에 지정했냐면 1988년 6월 달에 국민주택 규모를 85평방미터 이하로 지정을 하면서 이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값도 저렴하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지금은 세대원이 줄어들어서 일가구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또한 토지 가격이나 분양가가 너무 상승해서 신규 진입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25평, 33평이라는 국민주택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맞도록 평수를 보다 현실적으로 줄여서 17평, 22평 이 정도 평수로 공급을 해야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지금 25평짜리 20억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20억짜리를 신규 진입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신규 진입 시장을 아까 박상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춰서 서민들의 눈높이에 장벽을 낮춰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도시를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다 팔아먹고 전부 다 이익만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민들이 사다리라는 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전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면 청년들이 취직을 해서 1인 1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모조리 임대 아파트입니다. 모조리 임대 아파트하고 대형 평수 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 사다리를 주택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중간 사다리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될 게 바로 정부의 공기업입니다. 이게 SH공사, LH공사입니다. 그런데 SH, LH공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외국의 공기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이 만약에 부당한 이득을 낼 경우에는 공기업이 대표가 해임되거나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공기업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공기업 평가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공기업에서 이익 많이 낸 대표가 연임하고 성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신도시나 개발하거나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이익을 착취해야 됩니다. 분양가를 높여야 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업 평가 기준을 혁신하지 않으면 도시개발이나 정부의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 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물론 평가 기준은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공기업 평가를 정부의 국민들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국민들에게 그 공기업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부당한 이득을 많이 보게 하는 공기업은 평가에서 공공성을 이걸 공공성이라 말하는데 공공성을 제고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있거나 아니면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게 하는 제가 공기업 관련된 법령도 좀 물론 첨부를 해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부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서민이 누굽니까?
어떤 정부 개발이나 도시 개발에 있어서 지금 개발을 하는 경우에 지금 도시 개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발하는 경우에 그 개발의 당사자라는 것이 그 개발의 주체는 공기업이나 정부가 됩니다. 그러면 객체는 그 지역의 서민들이나 그 지역의 토지주들이나 이런 분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가 사실은 그곳에 거주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거에 대한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뭐라고 하냐면 투기 세력이 때를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이익을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줘야 되냐? 아까 저 민주주의 대의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발의 이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정에서 돈을 많이 어떤 월급이나 수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이 먼저 갑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방식의 문제점 점인데, 개발 방식을 아까 제가 지금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것이 개발해가지고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예를 들어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도시의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그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건설회사 이익이 많이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위주로 집을 짓고 이익 위주의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고 지금 이제 10평 지금 평수가 아까 국민주택 규모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민주택 규모가 25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 25평 이하. 여러분이 밖에서 말씀을 나누는 걸로는 33평형이라고 말하는데 33평형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만은 25평 33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80년도에 비해서 무려 10%가 감소했습니다. 그 반면에 25평 이상의 평수에서는 무려 9%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주택 구조, 아파트 평형 구조가 보다 소형의 구조로 서민을 위해서 주택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부분은 민영주택 건설사들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니까요. 많이 안 나니까. 그렇다 그러면 공기업인 SH공사나 LH공사가 이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집중을 정부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죠? 우리 시민단체, 우리 주택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와 있습니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실련은 뭐 따로 일합니까? 여러분 같은 시민들이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하도록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소외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도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관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자 중에서 가장 큰 소외자가 누구냐? 제가 지금 저는 현재 강남구에 있는 달터마을과 구룡마을의 법률 고문으로 그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아까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에 있어서 가장 소외되는 사람을 가장 핍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민주적인 상태예요. 거기 사는 판자촌의 철거민들이나 서입자나 이런 분들은 온데간도 없이 국민도 아닙니다. 이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 개발 이익을 일부러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개발 이익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고, 그들의 요구나 전철례비도 뭐 전철련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구를 부당한 요구다, 무리한 요구다, 떼를 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닭장에서 어떤 닭이 머리에 상처가 납니다. 그럼 모든 닭들이 몰려가서 그 머리를 쪼아서 그 닭을 죽입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닭장에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한복판에, 그것도 강남구의 개포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아직 덜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건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우리 주장을 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확대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정부의 계획으로 수용되는 가옥주에게도 임대 아파트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있는 집도 빼앗으면서 뭐 한다고 주택 공급한다고 주택 정책을 세웁니다. 있는 집을 빼앗기고 자기 집을 빼앗기고도 그냥 임대 아파트로 가거나 적절한 보상받고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집을 공급한다는 주택 정책이 왜 집을 빼앗는 주택 정책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주택 정책을 전체를 민주주의의 대의에 입각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소유자를 보살피는 그런 정책으로 앞으로 신도시 개발도 이런 쪽으로 가고,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 지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참여해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정부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해야 되고, 우리 경실련도 힘이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철협도 여러분이 좀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 문제가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정치가들이 신경을 쓰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뜻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철거가 돼보고 또 비닐집에서 살아본 이러한 참 한이 맺힌 그러한 격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토론에 집중하면 우리 이강필 고문님은 결국은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업 시행처인 공기업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공기업은 사기업이 하는 어려운 사업을 대신하는 건데 토지와 주택, 이 부동산 부분에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데 증산층을 위한 개발이 아니냐. 뭐 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개발은 증산층을 위한 게 아니냐. 결국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은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서민들을 위한다는 그 공영개발 기업체, 예를 들면 뭐 LH나 SH, 이것이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판단 기준을 이익 추구하는 쪽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보게 한다거나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는 그 공기업들, 특히 그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토지와 주택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보상으로 내쫓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토론 발제를 해 주신 김성달 국장님과는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성남 지역에서 이 우리 분당 개발 당시부터 취재를 통해서 서민들과 빈민들의 주거 문제를 고민하시고 또 오늘 아주 뜻깊은 30년 우리 진짜 분당 개발을 되돌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분당을 되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글로도 많이 쓰셨는데 오늘 귀한 자리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동희 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기조발제하고 토론 자료 참여하신 전문가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추가할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제가 이쪽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호승 대표님께서 89년도 분당 세입자 신도시 발표 내고 세입자 운동을 하면서 내일 모레 4월 27일 30년입니다. 그래서 30주년 세미나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보니까 지역에서 역사를 반성하고 미래를 전망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아마 5대 신도시 중에서 오늘 이 분당에서 아마 이런 토론의 자리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은 상당히 의미가 좀 깊고요.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목사님도 발제문에 일부 있는데 성남의 역사라는 것이 그 정부의 일방적 그 권위주의의 산물로 탄생했습니다. 성남이라는 것도 69년도에 청계천에 빈민 철거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무계획적으로 그냥 산에 풀어버린 그게 광주 대단지 원래는 계획도시로 발표가 됐는데 말만 계획도시였고 그냥 그 20평씩 했는데 텐트 쳐서 나눠줘서 그냥 그 살게 한 게 오늘의 성남입니다. 그래서 1971년 8월 10일 그 토지가 때문에 그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그 당시 이제 성남시가 아니고요. 광주 중부면 주민들이 한 추산 한 5만 명 정도가 시위를 했습니다. 7시간 만에 끝났는데 아마 군사독재 정권에서 그런 시위를 하루 만에 또 전격적으로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그 수용을 한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21명 이제 구속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2021년이 광주 대단지 발생 50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분당 신도시 발표 30년 이제 21년이면 또 그 분당 입주 3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1기 5대 신도시 중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분당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거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형적으로는 가장 그 잘 조성되고 나름대로 안착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천당 밑에 분당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분당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산층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그 조성할 때 당시에 이 삶이라는 게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 이게 그 기반 시설이 이렇게 이제 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정책이 계속 신도시 정책을 실어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어떤 말씀이냐면 분당을 발표하면서 분당에 자족 기능을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족 기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인류를 다 입주시켰습니다. LH 가스공사 7개인가 9개 정도. 근데 노무현 정권 들어오면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하면서 그것들이 다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분당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공동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데 나가 보니까 주변에 상권이 죽죠. 이런 부분들이 그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생산 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기 분당에 사시는 분은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거 직장을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판교 쪽에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기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정부가 일방적인 그리고 200만 호 주택 그 당시 상당히 심각한 군사정권의 그 존재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국민들은 이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발표해서 오늘의 분당이 탄생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앞으로 이제 그 여기 전철엽도 계시지만 그 서민들 어떻게 보면 성남이 전체적으로 다 계획도시입니다. 구시가 수정중원도 정부의 그 서울시 정책이었죠. 서울시의 광주대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거고 분당은 정부의 일기 신도시로 발표됐고 판교 신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성남이 대한민국 최초의 아마 전형적인 계획도시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분당 신도시 30년을 맞으면서 그 일반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서민들의 삶, 서민들의 주거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일기 신도시 과정이 어떻게 구현됐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좀 마련되고 그 저희도 지역 언론사니까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다양한 형태 부분들을 뭐 전철협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앞에 그 전문가들 패널들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 모동희 대표님이 아주 그 시간 안배를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모동희 대표님 말씀대로 성남은 정부의 그 권위적인 개발 방식 또 사람을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는 과거 그 박정희 군사정권 때 개발 방식대로 생긴 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도 그랬고요. 또 2기 신도시인 판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일보나 모 대표님이 서민들의 그 주거권, 삶, 특히 그 성남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발제를 해주신 분이나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 그 전문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말씀으로 토론에 응해 주셨습니다. 모동희 대표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이제 김성달 국장님의 그 발제와 토론 세 분의 그 토론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질의를 받고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이 끝나면 이제 그 발제자님을 비롯해서 마무리 발언을 각자 이렇게 좀 듣는 걸로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이제 땅이다 그러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들이 대부분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에는 사실은 토지와 주택이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지역에서 재산과 주거권, 생존권이 유린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석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손을 들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어느 분에게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진행요원 이거 좀 주시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김성달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도표와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많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개발 지역 안에서 가옥주와 세입자 뭐 또 이제 많은 공장주, 뭐 토지주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발표에도 그 장기 임대 아파트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어젠가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했죠. 재건축 지역에서도 그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 재개발 지역과 똑같이 이제 뭐 하겠다는 뭐 제가 잠깐 봤더니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벌써 전철협에서 요구했던 정책의 하나였고요. 그것만으로도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옥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그 어떤 개발에 대해서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그 개발로 모두 합류가 되면서 어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삶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 개개인의 살아왔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개발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세입자건 가옥주건 그 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가치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심사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 그 결정하는 부분들이 노력은 전혀 없고 어떻게든 개발을 사업 승인을 인가내고 허가내서 어떻게든 관리 처분해서 모든 개발을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추진에만 목적을 두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재산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주거, 생존 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그 보상이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정책에 따라서 그 원주민들은 그 법대로 가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 법과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개발 지역 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 이주 인근 지역으로는 전혀 갈 수 없는 정말 고통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법과 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그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지금 앞에 토론자분들이나 발제해 주신 분이나 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피해자가 법과 제도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법과 제도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자, 어디서 오신- 무섭지만 예, 그 자리 좀 질문이었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예, 그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좀 잠깐. 예, 저는 부천에서 온 김영남입니다. 네네네. 오늘 사실 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혁 방안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김 국장님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면서 개발 이후에 그러니까 개발이 어떻게 되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개발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가치가 너무 그 저평가돼서 보상받는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걸 네. 국장님이 좀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예. 네, 뭐 이제 사실은 신도시하고 다른 얘기죠. 민간 택지에서 개발 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세운 상가 일대 재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상황을 겪고 계세요. 세입자분들 대책이 거의 전무하고 사업자들에게는 또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은 그냥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는 구조가 버젓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그 과정을 해결하려면 1대1 건축이 아니잖아요. 다 2층이 30층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은다면 이거는 공공이 개입한 겁니다. 공공이 사회적 합의에 얻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개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 대책이나 그 소수의 그 가옥주들조차도 대책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되고 이 힘을 가지려면 정부가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말과 정책 한 줄에 하지 어떤 적극적으로 이걸 이행할 의지가 없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나 제도는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일단 그 정부의 사업을 중단시켜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는 주장하지만 그 힘은 사실은 당사자분들의 힘이신 것 같아요. 당사자분들의 힘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지자체장이나 뭐 서울시장이 됐건 간에 그분들과 이거를 하시는 건 그 힘인 거고 저희도 물론 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안으로는 정책 대안으로는 저는 이건 민간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공공이 했어야 되는 사업이었다. 그 재건축 민간 택지라고 다 민간업자가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닌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개입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되거나 층수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공공이 개발하고 거기서 사는 분들과 최대한 아까 공시지가 현실화 얘기했지만 당연히 시세 보상이 돼야 됩니다. 시세 보상해야 되고 합의하셔야 되는데 수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남용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뭐 다들 그런 얘기 하시네요. 저희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대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안에 대한 목소리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이 없다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세력화할 수 있는 거가 관건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부나 또 특히 서울시장은
이번에 이제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했다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또 당근을 주면서 지금도 이미 수많은 당근을 주는데 못 가져와가지고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고 더 줄 테니까 세입자 대책 마련하도록 하자는 유도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정책은 결국은 이건 사업자들에 위한 정책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우려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그 공영개발 체제가 민간 택지에서도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수 목사님도 답변을 해주실 말씀이 있다니까요.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이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주택의 경우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공시지가나 공시 가격을 이제 실거래가의 이제 90%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이 개발 발표 직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개발 발표를 하자마자 폭등해 버리니까요. 개발 발표 직전 시점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90% 이상 공시지가나 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토지정의, 조세정의, 주거정의 세 가지 정의에 다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0%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야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보유세, 뭐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이 이렇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그 부동산 보유세, 토지 보유세를 징수함으로써 토지 정의를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토지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에 가장 좋은 최선의 세금,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학계에서는 다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세 정의를 달성을 하고, 그러니까 최우선해서 토지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세수가 부족하면 생산활동, 근로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세정에 부합하고요. 주거정에 부합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철거민 그 발생의 핵심 원인이 이 보상이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50%대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로 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해서 남대문을 불태우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래가의 90%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 그러면 대다수 철거민 발생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제 실거래가의 90% 이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토지정의, 조세정의, 주거정의 세 가지 정의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마이크가 약이 떨어졌네. 가능한 그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저도 잠깐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사실 그 분당이 개발되면서 저도 그 많은 의문을 하나 갖고 있었던 게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실 현재 사는 주민들의 그 권리를 사실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거권은 인권의 문제인데 이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헌법에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돼 있는데도 헌법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 분당 개발을 통해서 분당 개발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러한 개발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철거민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되면서 제가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 공기업의 사업 시행처인 LH 같은 데는 막대한 개발 이익으로 계속 그 개발의 정당성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성달 국장님 말씀처럼 이거를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이 토건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건 세력들을 문재인 정부가 응호한다면 난 서민 주거 안정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사실 30년을 맞이해서 가장 주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개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좀 사회를 보는 입장이지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토론회가 이제 자주 있는데 오늘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토론회라는 거를 좀 유념을 두고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뭐 대안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법이나 지금 현행 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독수조항입니다.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 독수조항 강제 수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 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독수조항 철폐에 대한 그런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철폐에 대한 이 법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 어떤 이 독수조항 철폐에 대한 도시개발법 악법에 대한 이 철폐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이나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변하실 분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경실련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경실련이 90년도에 89년도인가요? 예. 그때부터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불로소득이 땀 흘려 일하는 일반인들의 1년 생산보다 몇 배씩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태동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토지 정의와 또 부동산 투기 근절, 그다음에 이런 소수자 또는 철거민들 이런 분들의 권익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이 소수고 또 개발로 인해서 불로소득을 이루는 그러한 토건 세력들이 수없이 발전돼 왔어요. 그리고 또 정부의 모든 정책이 건설 위주로 간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박정희 군사 정권 때부터 개발 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은 대를 위해서 큰 틀에서 희생되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라. 이게 이제 분당 개발할 때 제가 맨날 듣던 소리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분당 세입자 주거권 대책 없는 분당 개발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정부가 우리한테 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면에 그러한 열정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나 우리 전철협이나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앞으로 좀 열심히 이런 데도 참석해 주시면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변화가 도모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부분도 과거에 분당 때도 있었고요. 다만 우리 헌법에 사유재산은 공익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개발을 공익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을 공익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유재산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토지 강제 수용 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도모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 말하면 한꺼번에 이걸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약자들의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개발지역 전체 주민들의 가치는 일정 정도 보존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아니면 이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예. 사실 저희 교회가 70년 된 교회입니다. 70년 된 교회인데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강제 철거 당하게 되었어요. 이 70년 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1949년에 우리 창립이 됐고, 1954년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직후에 난리통에 미군 병사들이 진 겁니다. 존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이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찰은요, 10년도 안 됐습니다. 3만 평입니다. 존치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라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그 LH의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서 이것을 민간사업에 넘겼습니다. 민간사업을 넘기면서 그냥 넘기겠습니까? 예, 그냥 예, 넘기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잠깐만요. 예. 그리고요, 여기 지금 제가 또 교회이지만 목사이지만 지금 그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수백 개의 교회들이 지금 재발 계획 안에 있는데 지금 큰 교회는 나름대로 이렇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교회는요, 포크레 지금 우리 교회에 갖다 놨어요. 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면 존립의 위기입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는 그 목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져서 그만 목회를 놓고 교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도 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언급을 하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이미 잉태된 그러한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을 강탈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그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뜻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그거를 좀 바꿔야 된다. 지금 아까 우리 김성달 국장님이나 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그 배경도 실질적으로 89년 분당 개발할 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이거든요. 그게 택지개발촉진법인데 이걸 전두환 군사정권 때 만든 겁니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택지를 수용하게 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기관은 무조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토론회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지만 당시의 분당은 선 이주 후대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선이주 후대책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강행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옥주 세입자 대책이 나온 겁니다. 당시에 다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다 들어주려고 그랬다 그래요. 말이 됩니까? 1989년 4월 27일 발표해놓고 680여만 평의 땅이 불과 4, 5개월 안에 전부 강제 수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감정을 좀 가라앉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적으로 매년 2,500군데 정도가 개발이 돼요. 2,500군데 정도가 개발되면서 뭐 교회가 됐든 또는 뭐 가옥주가 됐든 세입자가 됐든 지금 이렇게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이 전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진짜 이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토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불로소득하는 사람, 투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벗고 살 수 없고 공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최근에 이제 정치 일선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안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개발지역 주민들의 권리도 당연하게 보장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게 당신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라는 동의를 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당하고 계신데 아마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그런 뜻으로 이런 토론회를 오늘 갖게 된 겁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짧게 이제 시간이 우리가 토론을 열띠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금방 갔네요. 저는 2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그랬더니 아주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김성달 국장님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창수 목사님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무리 발언은 아까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조항으로 알려진 우리 헌법 몇 조죠? 거기 보면 공공 복리를 위하여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유재산과 달리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일한 논리로 이제 교회나 사찰과 같은 종교 기관 시설 역시 우리 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공선을 위해서 이제 교회와 사찰에서 많은 선한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미풍양속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선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일하게 공공 복리를 위하여 이런 이제 교회와 사찰을 비롯한 종교기관, 종교 시설, 종교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까 이제 강제 수용 그 부분과 좀 다른 차원의 논의입니다. 특별한 어떤 보호 조치가 입법돼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접한 게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때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되면서 이제 교회가 그 자리에 입지를 못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던 그 교우들, 성도들이 이제 다 또 흩어지면서 교회 자체가 그 생존의 위기,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성도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급감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도 종교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종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희생되는 교회나 사찰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 입법이 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공공 복리를 위해서 토지에 대한 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좀 아쉽군요. 우리 이강필 고모님 좀 가능한 짧게 좀 부탁합니다. 제가 좀 말을 길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뭐 다시 요약하면 이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요약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주택 정책 내지는 개발, 신도시 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정책이 좀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주안점이라는 부분이 보다 서민들에게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발의 이익은 그 개발의 직접적인 지역에 피해 지역에 있는 소외자들, 주거 취약계층이나 그쪽에서 철거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개발 이익이 사용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대의가 실현되는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동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게 하나는 광고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첫째는 오늘 저는 이제 언론 쪽이니까 이쪽 전문가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30년이라는 의미, 언론적인 관점에서 들어보니까 좀 앞으로 이게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렇다 해서 이게 오프라인 형태 이런 그 토론회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뻑뻑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생방송 전체력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까 이제 여쭤본 그런 테마별로 해서 좀 하면은 쉽게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좀 그 주제별 그 좌담회나 토론회 이런 걸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그 공중파나 이런 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든 이해관계들 때문에. 그래서 전철협도 있고 같이 그런 부분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분당 30년에 대한 학술 회의를 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카데미즘하고 이런 서민주거권하고 이게 좀 충돌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최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서민주거권 입장에서 전철협하고 같이 여기서 이제 그 이 세미나를 했고요. 5월 25일 날은 가천대학교에서 지역개발학회하고 하루 종일 세션을 분당 신도시와 관련된, 아무래도 아카데미즘 관련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거기 와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셔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광고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그 김성달 국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걸로 하시죠. 네, 뭐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크게 이견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든든하고 좋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대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 건 아닌데 이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안 해요.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위의 어떤 의원을 보지만 그나마 좀 관심 갖고 있는 의원이 그 민평당의 정동영 대표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하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도 아무래도 쉽지 않고 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들도 나왔지만 다 부동산 부자들이세요. 열심히 이 정책을 해결하라고 관료직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결과 보면 부동산만 늘어났어요.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정책 대안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저희는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려면 다시 얘기하는 게 경실련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시민분들이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년 총선도 있지만 성남시의 또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도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다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2시간 정도 우리가 그 발제를 듣고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 1989년 4월 27일 날 분당이 개발 발표가 날 때 정말 개발하면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개발을 접하고 보니까 군사정권 때 만든 그 개발법, 촉진법으로 돼 있고 그 촉진법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토지와 주택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공익이라는 이유로, 또 개발지역 주민들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가 안 돼도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윤 추구지 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그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제와 토론을 저도 듣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사회에서 80년대부터 토건 세력들은 개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기 재산도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도 아닌 거를 강제로 수용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보고 그리고 세력화시켰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토건 세력을 구축해서 개발의 정당성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개발지역 주민들, 특히 주거 세입자들이나 주거 취약 계층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조금 아까 그 박원순 시장의 정책도 얘기했지만 김성달 국장님처럼 그냥 뭐 이게 지금 군주제입니까? 지금 국민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주듯이 그냥 하나씩 주고 내가 잘한다, 이런 정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오늘 그 분당개발 30년을 뒤돌아보면서 사실 이런 그 토론회에 앞서서 이거는 인권과 복지라면 먼저 대안을 정치권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바쁜 시간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그 김성달 국장님, 또 모동희 대표님, 박창수 목사님, 이강필 고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을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분당개발 30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분당 신도시 30년 유미와 과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